마음을 엽니다. 지편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다음 주 목요일이죠. 26일부터 올해로 세 번째 갖는다고 하는 창조경제 박람회가라는 게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이 요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대테러 문제, 과연 미래창조과학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래창조 과학부의 최양희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박람회 이게 뭐예요? 네, 이거는 이제 매년 강남 코엑스에서 전지장과 회의장에서 열리는 큰 행사입니다. 예. 이 창조 경제에 관한 이 모든 것을 알아보고 배우고 또 구경하는 종합 전시이고요. 예. 모든 국민들이 함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일종의 축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창조 경제에 관련한 그러한 이 행사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이게 손에 확 잡히진 않는데 우리 장관님 보실 때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창조 경제라는 거는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은 이제 세계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어려운데 새로운 종류의 기업이 등장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경제 성장, 일자리 이런 패러다임을 경제의 기본 틀부터 바꾸자는 이제 새로운 움직임이고 이런 혁신이라든가 창업에 기반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세계적으로 전부 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잘하고 빨리 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 영국, 뭐 독일, 미국, 이스라엘 이런 모든 나라가 이런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서 지금 경제에 처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더욱 앞장서가지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경제 박람회라는 게 지금 뭐 장관께서도 일자리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련돼 있는 그런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조경제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젊은 아이디어가 많고 과학기술이나 정보 통치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 플랫폼이나 멘토들을 찾아가서 이 아이디어를 키워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것이 또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하면은 남들에게도 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되고 우리나라도 창업기업이 벌써 3만 개가 그래서 넘어가고 있고 투자액도 뭐 8천억, 9천억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대단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 만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뭐 많이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하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 박람회는 예를 들어서 그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좋은 기업들이 다 전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전시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품을 전시를 하고 예. 제품을 전시하면은 제품을 보면서 기업도 구경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이러한 그 창업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안내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라든가 예. 바이어들도 찾아오기 때문에 아하. 직접 거기에서 상담도 이루어지고 아시다시피 한 50여 개의 부대 행사가 일어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처 투자가들 회사들도 다 와서 강연도 하고 1대1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글로벌 진출 기회도 저희들이 마련해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확 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품도 보고 거기에 네.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그 제품 보고서 계약도 하고, 그죠? 네. 그리고서 예를 들면은 자신들의 창업 노하우도 전수해 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규모가 꽤 큽니다. 지금 올해에만 해도 1,100개 회사가 전시를 하고요. 예. 한 10만 명 정도 참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그래서 명. 여기에 아주 많은 그리고 가족들이 오셔서 줄 수 있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는 이렇게 애들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께서 창조 경제를 체험하고 이해하고 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운전수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자율주행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걸 타볼 수도 있고요.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뭐 3차원 애니메이션 만화도 만들 수 있고 뭐 3D 프린팅 뭐 이런 것들 특히 마지막 날은 저희가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예. 가족 단위로 뭐 로봇 축구 대회도 하고요. 또 뭐 융복합으로 해서 마술 공연도 하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해요. 마술이요? 네. 제가 우리 학교 마술 동아리 지도 교수거든요. 진짜로. 네. 마술도 하는구나. 26일부터 이제 이거 열리는데 마지막 날 이걸 한다. 네, 마지막 날 29일에 열립니다. 29일 날이요? 네,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일.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전국에 17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지자체별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이제 어떤 거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창업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이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서울에서만 경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전국에 전부 다 생활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기업이 지금 이미 존재하는 기업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성장을 시킬까? 예. 또 그 지역에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어떤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회사를 만들고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각 지역마다 공간을 만들어서 다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지도를 받고 원스톱 서비스도 받고 또 글로벌 진출도 할 수 있고 기술도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정부, 뭐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그 지역의 여러 기업들, 기존 기업들이 다 협업을 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뭐 해외 진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과 학생들한테 이게 우리 눈 자꾸 국내로만 이게 딱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젊은 사람들은 이 외국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모셨으니까 이거 딴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이 단통법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행된 지 1년 지났다 그러더라고요.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었죠. 네.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뭐 거품을 뺐다라고 하는 소리도 있지만 휴대폰 가격에 네?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단말기 유통법이 이제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이 법을 만들 당시인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극도로 이제 유통이 혼란했고 이용자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고가로 사고 어떤 분은 약간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그 보정을 받고 저도 바보같이 고가로 산 이러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정보가 전부 다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보를 미리 다 알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시고 그런 결과 전반적으로 소비자의 요금 지출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예. 또 특히 그 이후에 새로운 요금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이 가입자가 1,100만 명이고요. 또 요금 할인 20% 이런 거 있습니다. 지원금 대신에 받는 거. 이런 것도 300만 명이 넘어서 요금 경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이. 이것이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요금 경쟁, 품질 경쟁, 또는 서비스 경쟁으로 이제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 하나 더 보탠다면은 좋은 사양을 가진 단말기가 싸게 나오는 것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이맘때 최고의 프리미엄 폰을 지금은 훨씬 같은 성능을 더 싸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요새 그 테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말이에요.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법안을 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테러전 같은 거 사이버 테러를 국정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맡기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요번에 발의와 같이 물리적인 테러나 아니면은 사이버 테러나 모두 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제 서로 비밀 통신에서 시작하고 암약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 개발을 하고 준비하고 탐지하고 이제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는 뭐 민간 부분도 있고 또 군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정보 보안 부분도 있고 다양한 그 전선에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기관이 전적으로 이걸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이것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모든 자원과 능력을 집대성해서 서로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과 예를 들면 미창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각각 기관별로 이제 맡은 바 임무가 있고요. 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에게 예를 들면 보안, 국가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이버 테러를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현재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것을 뭐 국제적으로 공조하거나 뭐 인력을 시설을 또는 제도를 하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술적인 지원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쪽에서? 기술적인 뭐 방면에서는 이미 국제적이나 국내적으로 매우 서로 소통도 하고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협업이 중요하죠. 거버넌스 시대인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한중 FTA 이거 국회 비준동의를 이 한중 FTA 비준동의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거 시한 놓치면 이게 좀 복잡해질 텐데요. 그죠? 그렇죠. 비준 시한 놓치면 그 기준 시한 26일로 보고 있고요. 새누리당 원유철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나서 오늘부터 활동하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뒤늦게나마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당초 지난달 30일 출범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비롯해 각종 정치 쟁점 둘러싼 공방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일단 협의체는 새누리당 김정훈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 공동의장을 맡고요. 윤상직 장관이라든지 윤병세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소관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국회의 각 그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체적 논의를 하게 되죠.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안에 한중 FTA 발효되려면요. 늦어도 26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 통과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도 즉시 가동에 합의를 했거든요. 서로 이게 주고받은 거죠. 예. 예. 그렇군요. 26일이요? 그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IMF, 그죠? 지금 IMF 총재 이름이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분인데, 이 IMF 총재가 중국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바스켓 편입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안화 특별 인출권 바스켓 편입이라는 건요. 예. 쉽게 말씀드려서 위안화가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통화로서 이제 활용을 될 수 있도록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나 역시 이거 위안화 편입을 지지한다. IMF에서 지지했는데 나도 역시 지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IMF 담당관들이 이미 국제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판단한 거 나 역시 동의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게 30일 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안화가 특별인출권 바스켓에 들어가려면 회원국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견제하고 일본이 반대하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대결해도 별다른 난관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위안화가 IMF의 기존 기준을 충족하면 위안화의 특별 인출권 편입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그렇다고 썩 내켜하지는 않겠죠. 예, 이거 뭐 복잡해가지고 전 뭐 알뜰모르듯하네요. 네. 자, 다음 건 제가 확실히 아는 얘기입니다. 15일 날 신격호 총괄 회장 롯데그룹이죠. 네. 93번째 생일 모임에서 세부자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 신격호 총괄 회장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는데 신동빈 회장이 동의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네요. 예? 예, 그 세 사람이 이제 이미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지만 보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생일 모임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 아버지 그리고 형 원래 직위로 복직시킨다 동의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신 총괄 회장이 본인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확인각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신동빈 회장이 난 사인하기 싫다. 그리고 집무실 나갔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누가 공개했냐면은 신동주 형 측이죠. SDJ 코퍼레이션 쪽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롯데그룹 측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런 말 나눴다고 해도 어른과 한 대화를 가지고 상법상 절차로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가족 간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 처사다. 롯데는 지금 수습해야 할 일 너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결과적으로 보면요. 현재 상황은 소송전, 그러니까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린 장기전으로 갈 거다. 뭐 이거 다른 표현 같고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거죠. 야 원래대로 해라. 아유 알았어요. 그럼 사인해. 아 그러지 못하고요. 아유 알았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이제 그 기정사실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실감이 팍팍 났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아 이거 좋았는데 예. 사실 뭐 이게 롯데 같은 경우에 면세점도 지금 사실 손해 보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죠? 이게 진짜 이 수신제가 치고평천하라고 제가가 일단은 돼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예. 계속 이러니까 이제 이런 손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최수종입니다. 124년 만에 대가뭄으로 대한민국이 점차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물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뭄은 갑작스럽게 타격을 입히는 지진이나 홍수와는 달리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다가오는 조용한 재해로 불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지 농작물 피해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껴 쓰는 건데요. 저 최수종과 생활 속 물 아껴 쓰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소중한 당신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소중한 물 캠페인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때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8시 34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출근길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겠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강서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 지난 지점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뒤쪽으로 광진교 이전부터 동호대교 지나 반포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역시 천호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 다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는 가양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적재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서행입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거는 축구 얘기인데 예상했던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2차 지역 예선에서요. 예, 라오스 5대0으로 이긴 거 말입니다. 예. 예상했던 대로고요. 또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이 대표팀이 라오스 5대0으로 크게 이기고 이 월드컵 예선에서 6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전반 3분과 33분에 연달아 골을 터뜨렸고요. 전반에만 우리가 4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후반전에도 이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추가했는데 예. 이 전력차가 워낙 큰 경기였기 때문에 대표팀이 볼 점유율에서도 7대3 이상으로 앞섰고요. 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경기가 올해 마지막 경기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슈틸리케 감독 취임 이후에 올해 한 해 아주 잘했어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세웠거든요. 올해 대표팀이 20전 16승 3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 해 기록한 16승은 예. 75년과 78년에 기록했던 연간 18승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승수고요. 예. 이 승률 80% 역시 80년 이후 최고 기록이기도 합니다. 올해 무실점 경기가 모두 17번이나 있었는데 예. 경기당 실점이 0.2골이거든요. 이 경기당 실점 0.2골은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으로 봐서 현재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 이 루마니아가 경기당 0.17골로 1위입니다. 예. 그런데 루마니아가 오늘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치르는데 여기에서 한 골만 실점을 해도 이 경기당 실점에서는 우리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슈틸리케 대표팀이 만들어낸 이런 기록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이 큰 의미를 그렇게 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의미를 찾아보자고 한다면은 이 지난해 브라질 월드컵 참패 이후에 예. 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대표팀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예. 그 슈틸리케 감독 체제가 성공을 거뒀다. 이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한데 예. 이 경기당 실점에서 우리가 FIFA 랭킹 1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 대표팀의 수비력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긴 좀 힘들겠죠. 예.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비교적 그동안 쉬운 상대하고 경기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 브라질 월드컵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 이 러시아 월드컵부터는 이 예선전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차가 큰 팀을 많이 만나게 된 것이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아직도 주요 뉴스는 지난 주말 파리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지만 파리의 상처 좀처럼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러의 상처 때문에 피해를 받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는 전혀 무관한 일반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 뉴스 시간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슬람 문명권에 대해서 가져왔던 어떤 일종의 편견, 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슬람 문명, 사실
이게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지 않아요? 예? 뭐 메소포타미아, 야, 이 얘기 저 진짜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보면 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아마 처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중동 지역에서 발현한 문명 아닙니까? 맞죠? 네네. 예. 일단 중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객관적 기준은 아니죠. 유럽 기준에서 붙인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 아시아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야 뭐 예전에는 서역, 먼 서역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유럽 기준에서 가까운 쪽으로 근동, 중동, 원동 하니까 사실 우리가 그 지역을 중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극동으로 이제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과 예.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 명명에 의해서 붙은 이름이다라는 거게 되겠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인류 4대 문명의 주요 발상지 중 하나였고 유럽보다 먼저 문명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요. 또 메소포타미아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이름 자체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삼각주를 의미하고요. 그걸 아랍어로 하면 알자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알자지라 그 언론이 알자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 이름인데 언론 이름으로만 알지 그걸 지명으로 알지는 못하죠. 그만큼 우리의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중동 세계,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에 대한 사고가 이슬람 자체에 대한 좀 이해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유럽인들이 해석한 이슬람. 그렇죠. 유럽인들이 해석한 이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슬람에 대한 시각이 만들어진 거죠. 뭐 굳이 이제 비근한 좀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이 쌓아놓은 뭐 문화적 업적이나 축적을 바로 세계에 알렸다기보다는 세계인들이 많은 경우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왜곡해서 만들어놓은 한국인 상이 세계에 퍼졌던 것 같은 그런 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슬람 문명권, 뭐 우리하고도 여러 가지 교류가 예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유럽하고도 교류가 상당히 저는 활발했다고 보는 이유가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갈등도 교류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교류가 있으니까 갈등이 있죠. 그렇죠. 부정적 교류의 형태의 갈등인데 네. 결국 이게 굉장히 뿌리 깊다. 이 얘기는 결국 나름대로 교류는 있었지만 이 갈등의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인접해 있었으니까 별로 지중해를 둘러싸고 예. 이제 그리스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스와 터키 사이가 진장 안 좋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몇백 년 식민지였으니 몇백 년 식민지 이전에 사실은 몇천 년 전부터 그 신화 시대부터 그리스와 터키는 이제 싸웠던 곳이고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바빌론 유폐라든가 또 고대 그리스에서의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이라든가 예. 인접해 있으면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 충돌하고 갈등보다는 이 전쟁이 거듭거듭되면서 사실 유럽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전쟁의 역사는 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장 치열했던 것이 이제 십자군 전쟁 뒤이어서 뭐 사실 근대에 이르기까지도 끊임없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이제 쌓여 있는 좀 뭐랄까 갈등과 적대감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일본 사이의 것들보다 더 크면 컸지 심하면 그렇죠. 심했지 못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박사님 보실 때 유럽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 이슬람 문명 어떤 편견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유목 생활에 기반한 같은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같은 지역이고 그렇죠.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고요. 성지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 이제 마호메트가 예수보다 한 600여 년 좀 뒤에 인물이죠.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좀 짝퉁이다. 뭐 요즘 좀 시스템 말로 하면 가짜다. 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짝퉁이 회교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이슬람이 처음 창립된 이후로 유럽이 이슬람 공세에 많이 좀 시달렸었죠. 스페인도 좀 점령당했었고요. 그 지중해 세계들이 일부가 점령돼서 당해서 무어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셰익스피어 소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오스만 터키가 유럽의 이제 동유럽 그렇죠. 일대를 좀 지배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부 이제 공포감, 적대감,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류를 보는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보다 못하다 문화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하는 좀 자존심의 손상 마치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가져온 그런 심리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증이 교차하고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뭐 애까지는 없죠. 하지만 증오심이 깊다, 뿌리가 깊다 이렇게 근데 그게 묘한 게 뭐냐면 그렇게 갈등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간의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이 상대적인 서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하고 이슬람 문명하고는 역사적으로 뭐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 우리 역사상의 기록보다 이제 외국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인데 뭐 가장 먼저 이제 그 존재와의 접촉이라고 한다면 고구려 멸망 직후에 고구려요? 예예. 그 옛날에 네, 고구려 출신 장군 고선지가 이제 당나라의 이제 서역 정벌에 이제 장수가 돼서 서역 세계와 접촉했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 이제 전쟁이죠. 그 과정에서 아마 이쪽이 이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고 페르시아와 이제 전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그 시대 이미 7세기죠. 그러니까 신라 통일 직후로 이제 상황인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유럽 내에서 그러니까 유럽과 이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터키에 가면은 왜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이제 기독교 종파가 박해를 피해서 파고 숨었던 그런 곳들이 있는데 네스토리우스 교파라고 하는 기독교파가 박해를 받게 됐고요. 또 페르시아 왕조가 이제 역시 7세기에 멸망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페르시아 유민들이 생기는데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쪽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신라기 유물 중에는 기독교 십자가와 성모 마리아 상이 좀 남아 있고요. 이걸 전파한 것도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로 보이고요. 또 쿠시나메라고 하는 당시 이제 7, 8세기부터 구전되기 시작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라에 관한 기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설에서는 처용이 아랍 사람이다. 이제 아라비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죠. 그 얘기도 저도 예전부터 들었는데 생긴 묘사. 그것도 이제 아랍 사람 스타일이고 그 내용도 좀 아랍식 멘탈리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자, 근데 고선지도 이분도 요새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 고선지 장군. 뭐 글쎄요. 그때 어떤 인물이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이 항상 좀 시류를 타서. 그렇죠. 그런데 자, 본격적으로 이슬람 문명하고 교류가 된 거는 그 고려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병난도. 그죠? 그 병난도 영화에서도 병난도 이렇게 이제 이 역사 영화 보면은 나오면 거의 아랍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많았는지는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들 이슬람 세계는 유럽과 주로 접촉을 했고 중국과는 그 사이에 이제 좀 그 다른 소수민족들이 좀 완충지대 역할을 해서 직접 접촉이 적었다가 이제 징기스칸의 이른바 세계적 영토 팽창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의 대부분이 이제 원나라 영토에 편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원나라 영토는 이제 유럽 일부까지 헝가리까지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동쪽 전체 이슬람 세계 전체가 이제 유럽 원나라가 돼 버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나라에서 이제 생목인이라고 그래서 그 이슬람 세계 사람들을 생목인, 그러니까 색깔 있는 눈을 가진 사람, 눈 색깔이 파랗다 그래서 이제 몽골족 다음으로 2등급 그 시민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본래 이제 대상 유목민으로서 이제 상업 활동에 능했기 때문에 확장된 원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를 했고요. 그중 일부가 이제 고려와 원나라와의 특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고려가 원나라의 사위국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로 출입을 좀 자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원나라 상인들이 꽤나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아랍인이지만 원나라 상인인 거죠. 원나라 상인 대열로서 이제 고려 이제 개경 주변에 병난도에 이제 출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았는지를 지금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흔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영화 보면 뭐 거리에다 그냥 아랍 사람이에요. 그건 좀 너무 과장이다. 사실 이제 몽골 사람들 상업에 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원나라 상인 그러면 상당수가 이제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뭐 원나라를 통해서 중동이란 접촉을 하든 뭐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면 물건도 들어오고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중동 쪽에서 온 거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이 이미 사실 이집트하고
그 말하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하고는 예. 사실 가깝고 뭐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전쟁을 하고 교류를 했던 곳이니까 이슬람 문화, 이슬람 과학 기술로 보자면 이제 세계적으로 크게 기여한 부분이 천문학하고 의학하고 특히 화학, 연금술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슬람 연금술사들이 발명한 것이 이제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알자 들어가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알코올. 예. 이것도 이제 뭐 알라, 알코올, 그런데 진짜 알라, 알코, 알자지라. 예. 이 알이 이제 영어 정관사 더에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발명을 한 것이 대략 이제 10세기, 11세기 사이로 이제 보통 추정이 되고요. 술을 증류해서 연금술사가 이제 막 끓여가면서 뭔가 쓰는 걸 증류수. 예, 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그 원나라 때의 고려로까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19세기까지 20세기 초까지도 이제 그랬다는 점 기록을 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소주를 아락주, 아락기 이런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부터 이게 아랍에서 유래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던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주라고 부르는 이제 알코올 음료들이죠. 알코올함 음료들을 우리가 흔히 마시게 된 것이 이제 아랍에서 기원한 소주 덕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술이 또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좀 중동과 관련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전통적으로 또 중국 중심에 이제 책력을 써왔는데 원나라 때 이제 사실 정확한 천문 관측을 통해서 달력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천문 관측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제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제국 서로 먼 곳에서 떨어져서 관찰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중앙 통치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이집트든 이슬람이든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에서만 사실은 독자적인 천문학 기술, 천문학과 달력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력의 특징이 바로 이제 태음력이었어요. 우리가 주 7일제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주 7일째를 7,4,28 하면 딱 달의 주기랑 맞는 이제 계절입니다. 이게 서양 달력의 좀 개념이 아니고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랑 365일 체제랑 맞추려니까 잘 안 맞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 태음력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었는데 원나라가 이제 이슬람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지식 체계를 흡수해서 수시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고 이걸 토대로 고친 것이 세종 때의 이제 우리 독자의 역법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끝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이 이슬람 문명에 대해서 갖지 말아야 할 편견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죠. 어떤 문화권이나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는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주의와 일반적인 현상들을 이제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택시 한 대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택시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거는 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